57조 원.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석 달 동안 번 돈입니다. 2025년 한 해 벌어들인 돈보다 많아요.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38조를 19조나 뛰어넘었어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60% 폭증. 한국 전체 수출의 3분의 1이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취업 시장을 아예 포기한 20, 30대가 76만 명이에요. 제조업 일자리는 20개월째 줄고 있고요. 역대 최대 실적을 내는 나라에서 왜 청년들은 일을 포기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57조의 그림자를 따라가 봅니다. 57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한국인 전부한테 1인당 11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에요. 네 식구 가족이면 440만 원. 한 달 생활비를 그냥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한민국이 1년 동안 교육에 쓰는 예산이 약 90조인데 그 6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회사가 석 달 만에 벌어들인 겁니다. 2026년 최저 시급 기준으로 알바생 2명이 쉬지 않고 일해서 이 돈을 벌려면 약 2억 년이 걸려요.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755% 늘었습니다. 7배가 넘는 거죠. 2025년 한 해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이었는데 올해는 1분기 석 달 만에 그걸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의 90%가 반도체,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삼성만 이런 게 아닙니다. 경쟁사 SK하이닉스도 같은 분기에 약 40조를 벌었어요. 재미있는 게 2025년에는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섰어요. HBM을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하면서 치고 나갔는데 올해는 삼성이 HBM사로 반격하면서 다시 뒤집은 겁니다. 두 회사가 한국 안에서 경쟁하면서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예요. 두 회사를 합치면 석 달에 97조입니다. 이 두 회사가 한 분기에 번 돈이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보다 많아요. 그럼 이 두 회사가 어떻게 이런 돈을 벌었을까요? 답은 하나의 칩에 있습니다. 이 실적의 핵심에 있는 게 HBM이라는 반도체인데요. 고대 역풍 메모리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AI가 생각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특수 칩이에요. AI 칩으로 유명한 엔비디아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한 개에 이 HBM이 6개에서 8개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걸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삼성과 SK하이닉스 둘뿐이에요. 두 회사가 전 세계 HBM 시장의 80%를 쥐고 있거든요. 나머지 20%는 미국의 마이크론인데 이 정도 점유율이면 사실상 한국이 전 세계 AI의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AI 붐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025년만 해도 HBM 시장이 35억 달러 규모였는데 올해 55억 달러를 지나 2028년에는 100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에요. 매년 40%씩 시장이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HBM을 확보하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HBM이 없으면 AI 서버를 못 돌리거든요. 그래서 삼성 HBM 매출만 전년 대비 3배가 뛰었고 올해 2월에는 차세대 제품인 HBM사를 업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어요. 증권사 전망에 따르면 두 회사가 올해 벌어들일 돈을 합치면 370조에서 500조 사이입니다. 한 해에 두 회사가 반도체 하나로요. 이게 수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한국이 돈을 버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반도체 수출이 10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배가 넘었어요. 2월에는 251억 달러, 사상 최고치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37조 원이에요. 한국이 2월 한 달에 자동차 팔고, 철강 팔고, 선박 팔고, 석유 제품까지 전부 합쳐도 반도체 하나한테 졌습니다. 나머지 모든 수출품 다 합친 것보다 반도체 혼자 더 많이 팔린 셈이에요. 3월 20일까지의 수출 추이를 봐도 반도체가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가 반도체라는 카드 한 장 위에 올라서 있는 구조인 겁니다. 이 카드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성적표는 좋아 보여요. 숫자만 보면 한국은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이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 통장 잔고가 늘었나요? 장바구니 물가가 내려갔나요? 취업이 쉬워졌나요? 삼성이 57조를 번 바로 그 분기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취업을 아예 포기한 20에서 30대가 76만 명이었어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76만이 얼마냐면요. 서울 인구의 10분의 1이에요. 월드컵 경기장을 11개 채울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만큼의 청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업자로도 분류가 안 됩니다.
실업자는 적어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76만 명은 구직 활동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실업률 통계에도 안 잡힙니다. 뉴스에서 청년 실업률이 몇 %라고 나와도 이 76만 명은 그 숫자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취업을 포기한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지니까 실업률 계산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업률이 낮아 보여도 실제 체감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숫자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청년 고용률은 43.3%입니다. 2024년 5월부터 22개월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7.7%로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업 일자리는 20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제조업 전체 취업자가 437만 명인데 2월에만 16,000명이 줄었어요. 건설업은 22개월째 감소 중이고 2월에 4만 명이 빠졌습니다. 전문과 기술 분야에서도 10만 명 넘게 줄었고 정보통신업에서도 수만 명이 사라졌어요.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전방위로 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일자리가 늘어난 거냐면요. 보건복지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고용 숫자 자체는 올랐어요. 그런데 그 증가분을 60대 이상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청년은 빠지고 있고 그 빈자리를 고령층이 메우는 구조예요. 1월에만 청년 취업자가 전년 대비 17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성남시 전체 청년 인구에 맞먹는 수가 한 달에 사라진 거예요.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는 뉴스가 뜨지만 그 아래에 청년 실업률 5년 만에 최고라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취업 준비하다가 그냥 쉬고 있는 친구 한 명쯤 있지 않나요? 아니면 본인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력서를 수십 장 넣어도 면접까지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시대예요. 그런데 뉴스를 틀면 삼성 사상 최대, 반도체 수출 신기록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집니다. 반도체 수출은 역대급으로 폭증하는데 그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같은 산업이 같은 나라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반도체 수출이 폭증하면 제조업 일자리도 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수출이 늘면 공장이 바빠지고 공장이 바빠지면 사람을 더 뽑는 게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답은 그 HBM을 사가는 쪽에 있어요. 삼성이 57조를 번 핵심이 HBM이라고 했잖아요. 이 HBM을 누가 사느냐면 AI를 만드는 회사들이 사요.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어요. AI가 글을 쓰고 코드를 짜고 고객 상담을 하고 의료 영상을 분석하고 자율주행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엄청난 양의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 서버 한 대마다 HBM이 들어가요. AI가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서버가 더 필요하고 서버가 많아질수록 HBM이 더 팔리는 구조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역대급으로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이 AI 서버 수요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AI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HBM을 사다 나르는 그 회사들이 동시에 사람을 자르고 있어요. 올해 1분기에만 글로벌 테크 업계에서 약 8만 명이 해고됐습니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AI와 자동화를 이유로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오라클이 전체 직원의 18%에 해당하는 2만에서 3만 명을 잘랐어요. AI 인프라에 1,56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의 일입니다. 아마존도 올해 1분기에만 1만 6천 명을 내보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5월에 6천 명, 7월에 9천 명을 잘랐어요. 메타는 올해 초 3,600명을 내보낸 뒤에 추가로 600명을 더 잘랐고, 인텔은 아예 3만 4천 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델도 1만 1천 명을 줄였고요. 패턴이 보이시죠? AI에 투자하기 위해 사람을 줄이는 겁니다. 오라클이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 1,560억 달러를 쓰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3만 명 잘랐어요. 그 1,56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이 HBM을 사는 데 쓰이고 그 HBM을 파는 삼성은 돈을 벌어요. 삼성에게 돈이 들어가는 통로와 사람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같은 겁니다. 구조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AI를 만들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HBM이 들어가요. 그 HBM을 파는 삼성은 57조를 벌고요. 그리고 그 AI가 완성되면 뭘 하느냐?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합니다. 이메일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쓰고 코드를 짜고 고객 문의를 받아요. 예전에는 AI가 학습하는 단계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추론, 그러니까 실제로 서비스하는 단계로 넘어갔거든요. 학습할 때는 데이터가 필요했고 추론할 때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HBM 수요가 더 폭발하는 거예요.
AI가 서비스로 나올수록 HBM이 더 팔리고 삼성은 더 많이 벌고 동시에 더 많은 일자리가 대체됩니다. 삼성이 돈을 버는 구조와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구조가 같은 파이프라인 위에 있는 거예요.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AI 사용료가 낮아지면 한국에도 칼바람이 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 빅테크 중심이지만 AI 서비스 가격이 내려가면 한국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AI를 도입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한국도 같은 구조 위에 올라타게 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AI 기술이 주로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문직이나 창의직은 단기적으로는 대체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무직이나 공공영역처럼 전통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직군, 부모님이 거기 들어가면 평생 안정이다 라고 했던 그런 자리들이 AI 자동화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있어요. AI 규제 전문가, AI 윤리감사관 같은 새로운 직종이 생기고는 있어요. 연평균 35%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인데 문제는 이건 극소수 직군이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일자리의 규모와 비교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자리는 터없이 적어요. 빠지는 물이 채워지는 물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반도체 수출이 163% 늘어도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요. 반도체 공장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돌리거든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 가면 클린룸에서 로봇팔이 웨이퍼를 옮기고 있지 사람이 줄지어 서서 칩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필요한 인력은 그만큼 안 늘어요. 공장 자동화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AI가 지금 그 자동화의 범위를 사무실과 서비스업, 전문직까지 넓히고 있는 겁니다. GDP는 1.9% 성장합니다. 한국은행이 2%, ADB가 1.9%, KDI가 1.8%, OECD가 1.7%로 전망이 있는데 어디를 봐도 2%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3년 연속이에요. 이 정도면 저성장이 고착된 겁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잘 팔리는데도 경제 전체로는 2%를 못 넘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반도체가 벌어다 주는 돈이 나머지 경제로 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 성장이 전혀 체감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장의 과실이 알파벳 K자처럼 위로만 가고 있는 겁니다. K자를 한번 그려보세요. 한 점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선과 아래로 내려가는 선이 동시에 갈라지잖아요.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 모양입니다. 위쪽에는 반도체, 대기업, 수도권, AI 관련 직종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비반도체 내수, 중소기업, 지방, 그리고 전통제조업과 건설업, 청년 고용이 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두 개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역대 최대 실적을 축하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역대 최악의 청년 고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57조와 76만, 이 두 숫자가 같은 분기에 같은 나라에서 동시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K자 양극화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AI가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회의록을 AI가 정리하고 보고서 초안을 AI가 쓰고 고객 문의를 챗봇이 받기 시작했다면요. 처음에는 편하다고 느낍니다. 야근이 줄고 단순 반복 업무에서 해방되니까요. 회사에서도 AI 도입 성과를 자랑하죠. 그런데 그 편리함이 익숙해질수록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점점 필요 없어집니다. 신입 채용 TO가 줄고 외주 계약이 끊기고 팀이 축소되는 게 먼저 보여요. 편리함의 다른 이름이 누군가의 일자리라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런 겁니다. 삼성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낼 수 있게 해준 기술이 동시에 수십만 청년이 쉬었음을 선택하게 만든 기술과 같아요. AI가 성장을 만들고 그 성장이 일자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많이 팔수록 AI는 더 강해지고 AI가 강해질수록 사람이 할 일은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 구조는 앞으로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느려지거나 멈출 일은 없습니다. K자의 시대의 위쪽에 서려면 이 성장을 만든 기술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AI를 두려워하든 활용하든 적어도 무시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이 숫자들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삼성 사상 최대 실적 뉴스가 뜨면 그 숫자가 누구의 성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자 아래에 서 있는 게 나는 아닌지.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